자, 안녕하셨어요? 또 보네. 자주 보네. 우리.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갑자기 사라졌어? 화면에서. 자, 한 2분 일찍 시작했어요. 2분 일찍 끝나면 되겠지. 이따. 아, 지난 시간에, 각설하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래서 항상 이 진화라는 것은 결국 이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항상 뭐 지가 또 듣는 소리 아니에요. 적자 생존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결국은 이 한마디로 요 진화의 과정을 표현을 한다면 이걸 굳이 좀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이따 생각나면 한국말로 다시 바꾸겠지만 이 reproductive success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얼마나 더 자손을 훨씬 더 많이 불릴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핏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진화 과정에서 너는 죽고 나는 살고 해서 마치 코로나 감염돼서 죽고 살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만이 진화를 이렇게 구동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훨씬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점점 갈수록 한 몇 세대를 지나갈수록 어떤 특정한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형질이라는 얘기죠. 형질 뭔지 아시죠? 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형질이라는 것은 누구 어디서 어떻게 이제 각각의 개인이 다른 형질을 획득하게 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이 생식 과정을 통해서 생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변이가 발생을 하니까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긴단 말이야. 그 에러라는 것은 그 실수라는 것은 모두가 어떤 특정한 뭐 실수를 여기서 꼭 저질러야 된다라는 룰이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실수가 일어나거든. 무작위로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라는 얘기잖아요. 돌연변이는 각각의 개인에게서 특정한 지역에서 전부들 똑같이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삼국지가 아니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변이가 전부 각각 제각각으로 각각의 제각각에서 생겨난 변이라는 것은 각각의 제각각의 형질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 형질들이 많은 경우에는 별일 없이 뭐 너나 나나 다 다양성을 가지고 좋아 하고 있는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서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특정한 서로 다른 형질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다름을 불행하게도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진 어떤 개인은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조금 별 차이 아니지만 살짝 특이한 형질을 옛날에는 비웃음을 받았을 형질인데 쟤 저렇게 생겼냐? 뭐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급변해서 그 형질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형질만 가진 사람을 전부 모든 남자의 경우로 치면 제가 남자니까 그 형질을 가진 사람을 모든 여자들이 전부 짝짓기를 원하고 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손수가 늘어났어. 그게 한 4, 5세대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봐요. 그럼 그 동네는 완전히 그 첫 번째 그 형질을 가졌던 개인의 유전자로 도배가 돼버려서 그때 이제 드디어 뭐가 발생하느냐? 바로 비로소 그제서야 이 진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화라는 것은 진화로서 종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인데 종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종을 구분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훨씬 가장 직관적이고 동물에게 적용하기가 가장 편한 것이 바로 서로 간에 짝짓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에 서로 별개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만약에 한 100만 년 전쯤에 원숭이와 사람의 침팬지라고 합시다.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 조상이 있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때는 결국 그러니까
뭐 침팬지든 사람이든 지금의 서로 간에 짝짓기가 가능했던 시절이 되는 것이지.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분리가 돼가지고서 서로 이제 담을 치고 낯설어하고, 그럼 더 이상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간에 이제 도저히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얘기한 그 생식, reproductive succes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진화를 이제 진화에서 이긴 자는 그 생식의 성공률이라고는 할까? 별거 아니잖아. 번역해 보니까 reproductive success, 생식의 성공률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전자를 훨씬 더 다음 세대에 많이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생식이 절대 서로 격리가 되니까 생식적인 격리라는 얘기지. reproductive isolation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왜 그러면 새로운 종이 탄생하느냐? 왜 어째서 reproductive isolation이 생기면 새로운 종이 발생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두 집단 간에, 만약 이 집단과 이 마을 A와 마을 B에서 갑자기 그런 reproductive success, 그러니까 isolation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서로 간의 유전자의 교환이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떤 형질이 생겨난다면 그 형질은 저쪽 동네로 못 건너가는 거지. 야, 이거 좋은 형질이 생겼는데 드디어 나는 코로나에 저항성이 생겼어. 우리는 얼핏 단편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운 좋게 코로나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다. 100% 저항성이 생겼다. 그럼 나는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화는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획득, 개인적인 변이를 진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개인이 처음에는 개인이 획득을 했겠지. 그러나 그 개인이 획득한 그 형질이 그 종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는 그 모든 종의 일원들은 그 형질을 다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에만 드디어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야, 이거 좋아. 한번 써봐. 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좋은 형질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자손 외에는, 모든 번식을 불허하노라 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얘기가 진화는 종의 단위로 또는 종의 단계로 형성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면 진화는 항상 종의 개념, 종의 단계에서만 발생한다라고. 뭔 소리야 이게? 나 진화했는데 개인은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쳐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하다 보니까 적응하려고, 살기 위해서 적응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말도 안 되게, 누가 이것을 처음부터 오래 살려고 끝까지, 누군지 우리의 유전자인지 누구 말 맞다나 이기적인 유전자라서,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지만 누구나 전부 다 살고 싶어 한단 말이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자, 그런데 그 진화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 선택 과정에서 각각의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진화라는 것은 종의 개념에서 전체 모든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각 개개인이 전부 선발이 되거나 또는 도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럼 각 개인은 가만히 있나? 각 개인은 그 선발 과정에서 기를 쓰고 자기가 선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과정에서 세 가지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이 진화 과정에서 이 자연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은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무엇이 가장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냐라는 얘기지. 첫 번째, 대사작용. 대사작용이라는 건 무엇이죠? 화학 반응이잖아. 모든 생명체 하나의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생명체에서 대사가 왜 일어나느냐 말이지.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은 왜 일어나는 거지? 그럼 뭔 소리야? 아니,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
물질 투성이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간주를 해야 될까? 도대체 왜 생명체는 이 대사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 대사가 떨어졌다고, 요즘 나 대사 활동이, 신진대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 왜 중요하죠, 우리에게? 화학 반응이. 화학 반응 그까지 좀 안 하면 어때?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이거 없으면 큰일이 난다는 얘기지. 이 화학 반응이. 왜? 화학 반응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누구? 뭐라고? 자기 복제? 뭐 자기 복제라는 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긴 하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생명체라는 이게 여기부터 돌아갑시다. 이게 어떠한 특성을 가졌습니까? 예. 이거잖아.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 이거 원래 안 된다 그랬잖아. 저절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뭔 개구래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 일단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쳤어. 그럼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 왜냐? 연력학 제2법칙에 가면 일단 네가 얼마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너는 어떻게 돼? 다시 풀어지게 돼 있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엔트로피라는 얘기는 얼마나 지금 이 교실에 이 강의실 안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행태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입니까? 높은 상태입니까? 아주 낮은 상태야. 부자연스러운 상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지금 이를 악물고 지겨운 소리를 듣고 졸림을 참고 배고픔을 참고 이렇게 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편하게 하면 이러겠어요? 전부 여기를 떠나가지고서 여기 들로 산으로 전부 도망가지?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지. 엔트로피는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이렇게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세포라는 것을 유지를 했는데, 뭔가 어쩌됐든, 지가 스스로 지가 이뤘다고 막, 헛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형태의 희한한 존재인 세포라는 것이 형성이 된 이상, 이제부터 열심히 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내버리면 또 이렇게, 와, 하고 다 풀어지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질 텐데,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써야지, 돈을. 돈이 뭐요?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지. 얘를 어렵게 지금 잉태는 좀 그렇고 탄생시킨 생명체를 세포로서 유지를 시키려면 뭐 영생 다 좋은데 일단 네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영생도 하고 하지. 그러려면은 에너지를 주입을 기속적으로 해줘야지. 보수도 해주고 유지도 해주고 그러려면은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오냐고. 왜? 어디서 얻어오다니? 네가 못 만들어 에너지가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 그것을 못 만든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넌 에너지를 못 만들어. 네가 신이야? 에너지 못 만들지 넌. 왜? 연력학 제1법칙은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원래부터 시작과 처음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똑같아. 네가 에너지를 어디서 새로 만들어낼 수 없고 또 네가 어디 가서 에너지를 파괴할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낭비했다고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뭔 에너지 낭비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네가 뭔데 에너지를 낭비해. 에너지는 그대로야. 다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착시 효과? 내가 이따 밤에 먹어야지 하고 맛있게 남겨놓은 푸딩을 어쩌다가 잘못 실수해서 바닥에 전부 쫙 흩어져서 더 이상 주워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잠시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푸딩은 그대로 푸딩이요. 다만 그 땅바닥에 떨어진 푸딩을 핥아 먹지 못할 뿐이지 이제. 그게 바로 에너지가 형태가 변화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2강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 어디 가서 끌어와야지.
연력학 제1법칙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에너지 필요해? 그럼 저기 있는 에너지를 가져와서 네가 너에 맞게 변환해서 쓰면 돼.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화학 반응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에너지를 끌어 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발열 반응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것은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에너지 준위를 낮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을 수행하면 거기서 원래 있던 물질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써다가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자발적인 반응을 항상 수행하는 매일 수행하는 그게 뭐죠? 음식 먹는 거예요. 먹어야지. 먹어야 산다. 왜 먹어요? 음식이 뭡니까?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위한 거죠. 빵, 밥,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좀 더 자세히 이강이 나오니까 여기서 쉽게 넘어갑시다. 그 반대의 방향의 비자발적인 왜 이게 비자발적일까? 엔트로피 법칙에 역행을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세포 어디가 망가졌어. 수선을 해야지. 그러면 뭘 주섬주섬 분해된 걸 주워 모아다가 이렇게 다시 쌓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반응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 반응이야. 그러나 그걸 정하고 싶으면 에너지를 여기 갖다가 주입을 하면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고 그 끌어온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대사작용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얘기죠. 이거 없으면 뭐 껍데기만 있으면 뭐해? 세포 멀쩡하게 보기만 멀쩡한 세포가 있었는데 대사작용이 없는 세포다. 다시 말해서 세포인데 겉보기엔 세포인데 살아있네. 그런데 얘가 대사작용을 하는 어떠한 흔적도 현재로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가장 안심하고 무슨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됐다? 얘는 죽었다. 뭐 1초 전까지 살아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알 바 없고 너는 현재 죽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사작용이 없는 생명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극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떤 개념입니까? 이건 왜 필요하지? 모든 생명체가 이거 역시 또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거야. 왜?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왜냐하면 밖의 상황은 항상 변하잖아. 에너지 열심히 만들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이미 다 겪어봤을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정보 없이. 족보? 그까이 거 뭐. 다른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들은 족보 가지고서 전부 작년 문제를 그대로 다 내는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족보 없이 나는 열심히 FM대로 할 거야 하고 하는 뭐 꼴찌밖에 더 하겠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족보 가지고서 100점 맞았는데 불행한 현실이죠. 그게 생명체들이 전부 다 겪고 있는 그런 밖이 변하는데 그 밖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채지 못하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민감하게 밖에 그게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외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잖아. 우리 같이 잘 큰 여러 가지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이것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감각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세포 단계에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이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수용체라고 하는 주로 세포막에 박혀 있어서 존재하는데 각각의 수용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단백질이라고 했어, 누군가가? 내가 헛것을 들었나? 아니면, 맞아요. 수용체는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엄청 다른 수용체들이 각각의 자기의 전문 분야. 나는 포도당만을 감지할 수 있어. 나는 온도만을 감지할 수 있어. 나는 누가 건드리는 것만을 감지할 수 있어. 하는 식의 수용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종의 수용체들이 모든 세포에
세균조차도 엄청나게 하등동물이라 우리가 멸시하는 세균조차도 그 수용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왜?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그 정보를 훨씬 더 중요한 곳에 우리 세포라면 핵이 될 것이고 뭐 전달하면 거기서 판단을 내리고 반응을 하는. 자, 이렇게 합시다. 바깥에 포도당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이제 절약합시다. 하루 3끼 먹지 말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읍시다. 뭐 그런 판단을, 그러지 않으면 바깥에 포도당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여기선 계속 흥청망청 막 에너지 사용하고 또 있겠지 뭐 하고 하면 굶어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된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반응인 것이고, 마지막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또 뭡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조금 결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의 전제 조건은 변화하는 외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성 하면 그냥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항상성이라는 것이 호미오 스테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미오스테이시스, 뭔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좋아. 다만 아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밖이 변하는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내부의 어떤 특정한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뭐 능동적이라는 얘기지. 그냥 뭐 쟤네들이 똑같이 일정하면 나도 같이 바람 가는 대로 물 가는 대로 일정하게 같이 가면 그거는 항상성이 아니지. 다만 외부가 변한단 말이야. 들쭉날쭉 온도 같은 것이. 그런데도 우리 정원동물 같은 포유동물들은 안에 체온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정하게 한 37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상성은 항상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 유지하려면 돈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감지만 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그런 예시들은 한결같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반응의 일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 세 개. 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한 7개 정도의 이 생명의 공통적 특성이라는 것이,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 왜 도대체 허구 많은 모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의 생명체들에서 이들은 한결같이 다 나타나는가. 그래가지고서 결국 우리가, 이들은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면, 자고로 생명이란 이것들을 전부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하나의 어떤 교범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지. 어쩌다 보니까 뭐 생명 좀 헷갈리는데 얘 살아있어? 죽었어? 뭐 얘 처음부터 살아본 적이 없어? 아니면 옛날에 살은 적은 있어?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생명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뭐 동의를 해준다면, 이것이 반드시 뭐 옳다는 얘기, 내가 보기엔 좀 옳은 것 같으나 반드시 뭐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이 과학의 장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바로 5분 전까지는 옳다고 전부들 막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하던 것이 어떤 특별한 연유로 큰 발견이, 깨우쳐지는 발견이 일어나서 갑자기 전부 다 헛소리였다는 게 발견되는 게 과학의 매력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왜 도대체, 다양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래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변이를 계속. 영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다 보면 다양성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 이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
물론 이게 다 필요하니까 있지. 이거 없으면 죽는데 어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이렇게 생겨 먹은 이유가 있잖아. 원래 생명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방식으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 먹은 이유는 전부 한결같이 왜 세포로 전부 이루어졌지? 한결같이 왜 우리 뭐 동물들은 눈이 두 개만 있지? 라든가 뭐 팔은 그러니까 다리가 네 개밖에 없지? 팔, 다리 합해서 다리라고 다 합쳐. 뭐 그런 것들. 왜 뇌는 하나밖에 없지? 한 다섯 개 있으면 얼마나 좋아? 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다 똑같은 거야? 다 다른 듯 하면서도 똑같은 이유는 처음에 출발점이 같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조상인데, 공통조상은 여러 단계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과거로 계속 흙을 계속 파가지고 땅을 파서 최근에 발견된 화석, 조금 더 먼 과거에 발견된 화석 순으로 계속 땅을 파다 보면은 중간중간 단계에서 공통조상들을 단계별로 중간 단계의 공통조상을 만나게 되겠으나 가장 원초적인 첫 출발점의 공통조상을 우리는 루카라고 합니다. 왜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하는 요 약자를 네자를 따서 이게 왜 last야? 처음인데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발견되는 공통조상일 테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냥 뭐 또 이 이론에다가 살짝 태클을 걷어서 원래 이 루카가 하나가 아니라 다중 루카설 뭐해서 한 세네 개의 공통 뭐 멀티플 복합적인 루카가 있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증빙 뭐 자료도 조금 존재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원시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또 이론인데,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뭐 논리적으로 매우 껄끄러운 것은 이 엔트로피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한 또 방어 논리도 역시 물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이면 논리를 정리를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업계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무생물로 처음에 생명체가 이렇게 지구상에 처음 지구상은 이 네 가지의 물질이 가장 주종을 이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이적인 것은 여기에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그게 없잖아요. 산소가 없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것들은 전부 이 단계에서는 이들은 물론 메테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암모니아는 그렇더라고 메테인 정도는 사실 탄소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발전을 이제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유기물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과 그 발전과 유기물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유기물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길까요? 유기물은 뭐죠?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유기물이야. 다만 거기에 예외로 이제 쳐주는 것이 이산화탄소,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얘는 유기물로 안 쳐주지. 왜냐하면 얘는 완전히 탄소 구실을 할 수 없는 산소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잠식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메탄 같은 것들은 일종의 약간의 경계선상에 있긴 하나 어쨌든 매우 간단한 가장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막 악을 쓰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메탄 정도는 그것도 유기물하고 치면 안 돼. 하지만 대충 우리가 유기물 하면 뭔지 대충 알잖아요. 뭐 포도당 탄소가 6개나 달려있는 포도당이라든가 뭐 그래서 근데 유기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에? 일단 유기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기물. 유기물 어디서 발견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기물을 찾고 싶어. 어딜 뒤져야 될까요? 사막? 동굴? 바다? 아니면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나 정말 유기물을 찾고 싶어. 어딜 가야 될까? 생명체. 이름이 그래서 유기물이에요. 유기. organic. organic 왜 organic일까? organism. 유기체, 생명체라는 얘기죠. 유기물은 생명체에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아니 왜 유기물은 생명체에서만 발견이 되지? 무기물, 간단한 물질들이거든. 유기물,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들은 갑자기 어떻게 돼? 복잡해져요.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데에서 이 존재,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4강과 5강의 주제인데, 생명체의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생명체의 고분자 물질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밖에 없어.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없으면 생명체를 못 이루어.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세포막을 만들어야 되고,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고, 유전 물질을.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게 막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길래? 유기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그냥 처음에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여기에다 유기를 붙이려고 극적인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려다가 실패했다. 답을 미리 먼저 얘기를 해버렸다. 고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 4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뭘까? 핵산. 오케이. 첫 번째 종류. 또 지질. 딱 2개밖에 안 남았다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것들을 전부 멀리 하는구나. 탄수화물. 요 4가지. 생물학 시간에 이거 다 배우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요거 4가지. 배우는 이유가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얘네 4가지 종류의 물질이 없으면 절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생명체 내에서만 발견이 돼. 생명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비로소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는 처음에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필요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일 것이고. 그런데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공통점이지. 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매크로 몰레큘이라는 얘기. 정반대 선상에 있는 몰레큘은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작지 않아. 엄청나게 커. 지들이 그래봤자 분자인데 지들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물론 그렇긴 하나 어쨌든 분자끼리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큰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보통 유기라고 괄호 열고 닫고, 사실은 organic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마치 역전압이라고 하는 군더더기 말처럼, 왜냐하면 무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 무기물로는 이런 고분자 물질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소가 마치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전부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화학결합을 이뤄서 큰 물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물은 생명체 안에서만, 왜냐하면 대사작용에,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반응인 대사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생명체가 유지가 안 되고, 또 음식물도 유기물 아니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기물 아닌 것이 없잖아. 왜 그럴까? 등치가 어느 정도 좀 커야 거기서 부셔서 에너지를 빼먹지. 무기물을 음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정말 왔다지. 그런 애들이 저 밖에 있지.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착시 현상이지. 그들도
광합성을 하는 저들도 무기물을 유기물을 일단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걸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거지. 동물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기물을 처음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음식을, 식물도, 광합성을 하는 식물도 밥을 먹어야 돼. 그러나 유기물이 필요한 거지. 그러나 그들은 희한하게도 무기물로부터 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어디 가서 뻘짓 안 하고 그냥 물하고 햇빛만 있으면 밥 지어 먹고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는 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유기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필요한데, 유기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다른 생명체 또는 잠시 살았던 다른 생명체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미안하다 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침해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화가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 유기물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원시 시대, 원시 대기에, 원시 지구에 있었던 물질들의 어떤 특이점, 일단 산소가 없다는 것인데, 자, 일단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세포가 좀 전에 봤던 이 원시세포입니다. 아주 우스운 원시세포예요. 여기까지는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합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 전부 이게 말이 돼? 무기물에서 갑자기 너 엔트로피도 못 들어봤냐? 여기서 이게 점점 복잡한 물질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을 일갈하면서 단 한 큐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밀러의, 옛날에 그 밀러의 방전관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 가능해 사실 라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과학자들에게 이 진화 생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었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심지어 원시세포도 인공적으로 대충 그 안에서 아주 간단한 대사작용까지 발생하는 원시세포를 실험실에서 합성에 성공은 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세포 분열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소식이 딱 없네? 감감무소식이야, 그 다음부터. 이게 더 이상 연구를 접은 건지 아니면 계속했는데 안 돼서 그런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세포가 옛날에 실제로 원시 시대에서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포가 드디어 제대로 갖춘 세포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산소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처음에 없었잖아. 그러다 이제 생겨났잖아. 지금은 도처에 깔린 게 산소잖아요. 대기 중에서도 질소와 쌍벽을 이루면서 가장 흔한 물질이 산소인데, 좀 언제 만들어졌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생명의 진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짝 생각하면서, 이 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정리를 해줄 것이고, 한 46억 년 전쯤에, 얘는 아까부터 나를 안 보고 이상한 데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얘는. 자, 산소가 축적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한 시절은 46억, 20억 년 이후에나.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지구가 탄생한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 원핵생물이죠. 세균 같은 것들이 한 10억 년쯤 있다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핵생물의 일종의 최정상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의 조상격인 진핵생물이 탄생한 것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최초의 원핵생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감히 겸상을 할 꿈도 못 꿀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세균들은 우리의 큰 조상님들인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진핵생물이 있기도 전에 이미 산소가 갑자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없잖아.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 하긴 여러 가지. 좀 창의력을 가져야지. 그러나 일단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들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게 대충 추론이 되잖아요. 처음에 아까 얘기를 했죠. 산소를 발생을 하는 건 누가 했을까? 지금 따져보면 알잖아. 지금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해주는 생명체는 누구인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러면 세균들 중에서도 광합성을 홀쭉하는 그런 미친 애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있단 말이야. 지금도 있어요. 광합성을 하는 세균 있어.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이런 짓을 했나 보다. 굳이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이들이 이런 짓을. 그러니까 태초에 생겨난 모든 이 원핵 생물들, 세균들은 전부 다 산소를 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처럼 남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생명체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속 영양 생물. 영어로 얘기하면 헤테로트로프라는 얘기예요. 헤테로. 광합성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밥 지어 먹고 그 과정에서 광합성의 산물인 쓰레기, 산소를 발생하는 저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가 영양생물. 영어로 오토트로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물론 좀 더 엄밀히 따지면은 산소 발생 안 시키면서도 이런 자가 영양, 이거 왜 전부 지워지냐? 자가 영양 생명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나, 잘 안 보여요? 이게 좀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괜찮아요? 이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음 시간부터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걸 좀 더 올릴까, 이렇게? 전부?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산소를 노폐물로 계속적으로 이들이 자가 영양생물이 뿜어내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서 대기에 드디어 산소가 처음에 천천히 생기다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태초의 대기에 산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모든 생명체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모든 생명체는 그런 거 할 줄 몰랐다는 얘기란 얘기지. 산소 같은 거 만들 줄 그러니까 광합성 할 줄 몰랐어, 나는. 그리고 그냥 남 잡아먹는데 급급했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 잡아먹으면서 살면 되지라고 하던 그런 종속 영양 생물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희한한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나 그런 짓 안 해도 살 수 있어 하고, 그런데 대신 조금 미안하지만 산소라는 방구를 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큰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마구 번창을 하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기득권자 세포들이 이 뭐야 갑자기, 웬 옥시클린이 갑자기 나와가지고서 나를 죽이는 거지? 거의 한 8, 90%가 멸종을 했을 거야, 그 당시에. 기존에 산소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던 생명체들이 대량 멸종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사실 흔적이. 그러면서 이제 산소를 활용을 하면서, 활용이 아니라 산소를 이제 내뿜으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이들로 이제 무게의 중심추가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거지. 자, 이 표를 보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제 입으로 발설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 스토리를 전개시키려고 제가 이거 다 구라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전개를 시켜보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산소가 여기 이렇게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소의 축적은 누가 봐도 이들 중에 누군가가 한 짓이야. 그러고 나서야 이게 시간적으로 진핵생물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잠을 잤네요 하고 늦게 출현하는 것인지 내가 원래는 이거 산소 만들려고 했는데 봐 여기 지금 산소 대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제대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은 전부 다 진핵생물이잖아. 식물에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거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서 내가 이제 2등을 했네. 할 수 없이 늦잠을 자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시기적으로 내가 아유 나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었다 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혹시 이거 없었으면 당신들 덕분에 이들 중에 누군가 당신들 덕분에 이게 되지 않았었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인지 어떤 쪽이었을까요? 진핵생물 우리를 위시한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이 뭐가 다른데라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뭐가 다릅니까? 핵이 뭐 있고 없고 그까짓 거 뭐 우리는 유전자가 좀 많아. 유전자가 좀 많으니까 니들처럼 쬐까만 유전자 가지고 아무데나 가 있는 것보다 우리는 좀 유전자만 사는 따로 방을 하나 좀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우리.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또 일일이 다 불러와서 일일이 애가 하나뿐인 애는 뭐 그렇지만 애가 한 20몇 명 되는 집에서는 애 밥 먹으라고 일일이 밥 시간에 부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디 도망 못 가게 다 붙들어 놓는 게 이제 핵이라는 얘기인데 그 뭐 좋아. 그러나 뭔가 또 아주 특이적으로 또 원핵사 세균과 우리가 다른 점 핵이 있다 없다 또 한 가지 뭐가 다르죠? 그것뿐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 이름대로 진핵, 원핵 그러니까 원핵이라는 건 핵이 있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진핵이라는 건 진짜로 핵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핵이 있다는 건 충분히 뭐 그냥 글자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히든 카드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차이를 얘기할 때 보통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흔히들 미토콘드리아를 위시한 세포 소기관이잖아. 오가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하고 싶었어 나는. 그것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의 일종이지. 근데 그 세포 소기관을 특히 대표하는 일종의 간판 스타로서 미토콘드리아 보통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균이 가장 부러워할 수도 있는 미토콘드리아. 얘는 뭘까요?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뭐라고? 속삭이지 말고 크게 얘기해요. ATP, 좋아, 그거 ATP인데 ATP를 합성하는 그런데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미토콘드리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덧붙일 수 없을까요? 호흡? 세포 호흡? 그게 어떤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세포 호흡. 자, 일단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엄청나게 미친 듯이 뽑아내. 미쳤어, 쟤는 완전히. 근데 어떤 과정, 어떤 조건에서만? 산소가 있어야만 돼. 자, 나중에 보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옛날에 원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았던 세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우리 진핵세포로 진화해 나가는 어떤 큰 형님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의 특이적인 점은 얘는 산소를 활용을 할 줄 아는 걸. 얘는 산소를 활용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아까 이거 산소가 막 생겨났어. 이 자가 영양 생물들 때문에 산소가 생겨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요즘 우리 무슨 대기 오염 큰일 났다고 막 걱정하는 것처럼 산소 때문에 걱정이 났을 거 아니야. 난리가 났어. 다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어쩌다가 갑자기 이상한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산소 땡큐 하면서 산소를 갑자기 있지도 않은 산소를 가지고 그 산소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대박으로 완전히 이런 대박이 어딨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진 신박한 녀석이 생겨난 거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들은 전부 다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진핵세포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진핵세포의 특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의 이 활용도에서 원핵 생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갑자기 이거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산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싹 배워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큰 이득으로 되도록 전화위복도 이것은 엄청난 전화위복이지. 그래서 누군가의 재앙은 누군가의 기회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야 이제. 몰랐지.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딱 끝내고 그 다음 후편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10분 있다가.